오판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찬반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이 요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것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거는 5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건 뭐냐? 빨리 발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 지금 다 다른 지역이 더 급하구나. 나가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그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 내부에서 신탁 통치 가지고 싸우진 않았죠. 저는 그랬으면 사실은 분단과 전쟁으로 그렇게 바로 나갔을까?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정책을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저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신탁 통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오판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은 사실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이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1970년대 초반에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문장이 한미 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현대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인 것 같다. 한미 관계를 공부하자라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니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날이 있다가 가끔씩 좀 안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지에 보면 한미 관계는 평온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구 관계, 무슨 동맹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 강한 의견의 불일치나 양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의심이 과거 20년간 한미 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아니 뭐 친구 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호 간의 의심까지 한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의심까지 한다. 이건 사실 친한 친구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한미 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 이게 뭐 주요한 면모는 우리가 친한데 가끔씩 뭐 의심하는 일도 일어났어 라고 쓰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런 구절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나서 한미 관계에서 이런 의심과 서로 간의 오해가 일어났던 사례를 세 가지를 적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승만은 격렬하게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가 공공연히 주장한 북진 정책을 두려워하고 반대했다. 요 얘기가 이제 바로 방공포로 석방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처음에는 박 장군이 일으킨 61년의 쿠데타를 반대했으며 박정희 장군입니다. 63년에는 박정희가 선거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압력을 넣었다. 사실 이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 군정에서 민정 이양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막 번복하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푸에블로 피납과 청와대 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박을 경록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지금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이 왜 이렇게 한미 간에 문제가 됐을까? 사실 일반적으로 방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쾌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는 공산주의 군대의 군인들을 포로라고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야 이게 진짜 자유세계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석방을 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대통령은 이 방공의 가장 기수이고 역시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구나. 쾌거다. 두 번째는 이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낸 게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보는 거는 앞서 합의부의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정책과 방공포로 석방은 한미 관계의 의심과 의견 불일치를 일으킨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방공포로 석방을 하기 전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와서 야 이게 전쟁을 끝내든지 중단하든지 빨리 어쨌든 이걸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정전협정 하는 거 우리 반대한다. 우리는 거기 사인할 수 없어. 미국이 맺더라도 우리는 북진을 할 거다. 우리는 북한하고 끝까지 싸워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난감한 거죠.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한반도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미군들을 더 이상 안 죽게 하겠다. 전쟁 끝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것 통해서 한국에 쓰고 있는 전쟁 비용을 아끼겠다. 사실 6.25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군사비가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야 지금 우리 군사비 거기다 돈 쓸 때가 아니야. 우리 내부도 지금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빨리 이걸 중단하든 끝내든 뭘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안보동맹을 하자. 상호방위조약을 맺자.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이거를 정전협정 맺기 전에 맺자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정전협정을 맺으면 북한하고 중국이 사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점령협정을 맺을 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정전협정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임시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정전협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나가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공산군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전협정 맺자.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가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호방위 조약을 맺자라는 건 미국이 이미 방공포로 석방 이전에도 받아들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그 이전에 맺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한국군들이 주한미군 사령관 겸 주한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로들을 풀어줘 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대규모로 주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했느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미군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트랩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방공포로 석방이 딱 됐는데 한국 정부가 미군과 협의 없이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야, 이 큰일이구나. 사실 이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겠다는 정책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군사 원조를 얻은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움직이고 싶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금 하고 싶어도 이걸 항상 미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게 전쟁이나 어떤 아니면 안보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이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민주항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군이 과연 미국의 허가를 얻고 움직였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간에 끊임없이 어떤 서로 간의 오해와 서로 간의 의심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합의부의 편지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이제 작전 통제권 문제도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사실은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한테 넘기겠다. 한국군 작전 통제권 넘기겠다고 한 게 첫 번째는 사실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닉슨 행정부에서 주한미 지상군을 다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다가 작전 통제권을 주려고 했죠.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물러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되질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넘긴다라는 얘기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정도의 그 강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낮추려고 하느냐?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미국이 신경 써야 될 다른 지역이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한반도와 같은 냉전의 최전선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서의 주한미군이 필요했는데 탈냉전이 되면서 냉전 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도 지켜야 되고 지금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만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의 숫자를 줄이거나 또는 주한미군의 철군까지도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GPR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포스처 리뷰라고 해서요.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미군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작전 통제권 문제도 한국 정부가 논의해가지고 조금 더 한국 쪽에다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국 국내에서 작전 통제권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미국이 어떤 정책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될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만 잘못했느냐? 미국은 잘못이 없느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HS9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잘못된 시그널, 신호를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HS9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명확히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 우리는 빨리 빠지려고 한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뭐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한다. 이거는 당연히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반발이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합의부 편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동맹 관계인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과 오해와 의심들이 있다.